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랑 잘 지내세요? 나는 늘 웃었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속에서 미지근한 것이 올라옵니다. 내가 그 애를 처음 봤을 때를 생각하면 참, 나는 그때 어쩌면 이미 반쯤 졌는지도 모릅니다. 말랐지만 눈빛이 단단했고 인사는 야무졌고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모님 먼저 챙기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내 아들은 저 아이를 사랑했고 나는 내 아들을 사랑했으니 내 사랑의 끝에 그 아이를 얹어주는 일이 뭐가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혼수며 예단도 부담 주기 싫다며 줄이고 결혼식 뒤풀이까지 내가 다 치렀습니다. 축의금은 손대지 말라고 필요하면 말하라고 내 통장에 오래된 숫자들을 풀어 헤쳐 아이들 살림을 꾸렸습니다. 다 내 자식 잘 살라고 한 일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깨를 붙들고 울먹이며 말했지요. 어머니, 평생 갚을게요. 그래, 그 말 믿었습니다. 평생은 거짓말이어도 한 계절쯤은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첫날부터 며느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내 방문을 두드리고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내가 부엌에 나가면 싱크대 수세미부터 갈아 끼우고 냉장고 문 사이 묵은 고추장을 퍼내 버리곤 했습니다. 오래된 건 몸에 안 좋아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끄덕여지기 마련입니다. 며느리는 그 점을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세탁기 바꾸면 좋겠어요. 탈수가 약해서 아기가 생기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소파 쿠션만이라도 새로요.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말끝마다 나를 걱정하는 모양을 붙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이라는 단어에 약합니다. 내 평생 나를 위해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세탁기가 바뀌고 소파가 들어오고 보일러 점검을 하고 장틀에 단열을 덧대고 현관 중문을 달았습니다. 어머니, 겨울에 따뜻하네요. 며느리는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애가 생기고 아침마다 작은 발자국 소리에 집이 깨어났습니다. 손주가 웃으면 나도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바빠졌고 나는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유식기를 사자고 해서 한 번, 유모차를 바꾸자는 말에 또 한 번, 어린이집 대기 넣자면 등록비에 또 한 번. 그때마다 내 통장에서 오래된 숫자가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버틴다. 그 말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늙어가는 내 등을 하루에 한 번은 펴주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친정 식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일인데 어떻게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사돈데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런데 그 말투에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을 낮추는 말이지만 왠지 자신은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듯한. 며느리 아버지는 조용했지만 눈으로 집 안을 훑어보셨습니다. 평수를 재는 듯한, 가격을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시집 와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잖아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굴면 안 된다는 뜻. 며느리가 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감동했대요. 어머니가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 주신다고.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에서 뭔가 계산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내가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는 기대를 심어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나를 부르던 호칭이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던 아이가 시어머니라고 또박또박 사람들 앞에서만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요 라고 말하던 아이가 시어머니는 고집이 세세요라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버릇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말끝의 온도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릇은 그렇게 두지 말라니까요. 어머니, 냄새 배요. 어머니, 제발, 제발 뒤엔 대개 내가 했다는 어떤 실수가 따라왔습니다. 내가 그릇을 잘못 두고, 내가 커튼을 매일 안 빨고, 내가 손주에게 과자를 너무 많이 주고, 나는 점점 내가 이 집에서 잘못되기 위해 숨 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끌며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길래 2마리를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카트 밑을 보더니 어머니, 우리 아직 냉동실 꽉 찼잖아요. 하고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살코기 넉넉한 돼지고기를 집었죠. 며느리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지방 많아요. 결국 내 카트엔 내가 고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상을 차릴 때 내가 할 일은 며느리가 건네주는 재료를 다듬는 일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부엌에서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는 어디, 젓갈은 어디, 내 손은 저기 어디다 두어야 할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쉬라는 말이 왜 그리 서러웠는지요. 내 평생 주방에서 내내 서서 살았는데 내 집에서 쉬라는 소리를 듣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도 가시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며느리가 나를 배려해 준다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누군가 물었는데 그 말투가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참 효부네요. 이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났다고요? 무슨 소문이 났단 말입니까?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따로 살려고 하는데 대단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뒷바라지까지. 뒷바라지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내가 뒷바라지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돌봐줘야 하는 짐이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바깥에서 내 얘기한 적 있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그 표정이 진짜 놀라는 것인지, 들킨 것을 놀라는 것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를 보는 내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밖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다니는지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예민하신 것 같아요. 갱년기 후유증일까요? 갱년기는 이미 지났다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돈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나는 평생 돈으로 누구를 누르거나 흔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벌어 쓰는 거고 남에게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말하라고, 숨기지 말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잘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교육비가 좀 빠듯해요. 어머니, 남편 보험이 갱신이라. 어머니, 자동차가 이상해서요. 내 통장은 잔고가 줄어도 마음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 것이 아이들에게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에 낯선 자동이체가 찍혔습니다. 관리비 카드 납부라는 단어가 2번, 3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냐?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카드 포인트가 쌓여서요. 어머니 카드로 내면 저희가 나중에 다 정리할게요. 정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내가 조용히 다시 물었을 때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돈을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죠.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족은 빌려 쓰기 좋은 말이구나. 가족 앞에선 영수증이 사라지고 약속은 체감으로 바뀌는구나. 그 즈음 며느리,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정말 복 받았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고.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까칠한데 우리 어머니는 진짜 천사야. 그 말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그들의 칭찬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언니, 시어머니 돈으로만 사는 거 미안하지 않아?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뭘,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미리 쓰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돈이 아이들한테 갈 거니까 지금 미리 쓰는 거라고요? 나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구나. 살아있지만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사람, 그런 존재구나. 손주가 5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붕어빵을 하나 사주고 도라지청을 사들고 귤을 몇 개 사서 아이에게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귤 껍질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내 손에서 물건을 받아 들고 싱크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애가 단맛만 찾아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손주 손에 남은 귤 향기가 갑자기 범죄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너무 달게 먹이지 말아요. 아들이 나를 꾸짖는 말투로 쓰진 않았습니다. 엄마, 뒤에 붙은 쉼표는 다정했고 말아요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을 며느리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읽었습니다. 손주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몸에 안 좋은 것만 사준다고 했어요. 아이는 순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나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에 안 좋은 걸 주는 사람, 엄마 말 안 듣는 사람, 그런 식으로요. 어느 날은 손주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나는 꿀물을 타주고 등을 문질러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감기엔 꿀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열 있을 때 만지면 안 돼요. 나는 평생 그렇게 아이를 키워왔다고, 내 아들도 그렇게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방식은 맞지 않아요. 예전 방식이라는 말이 나를 한순간에 구시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사람, 잘못된 지식으로 아이를 해치는 사람으로요. 그 후로 손주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내게 오려고 하면 며느리가 할머니께 패 끼치지 말라고 했고, 내가 아이에게 뭔가 해주려 하면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나는 손주에게도 쓸모없는 할머니가 되어갔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물줄기가 내 손에서 떠나 며느리 손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된 건 작년 늦봄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수술 동의서에 손을 떨며 이름을 쓰고 회복실에서 잠들었겠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면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 무렵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들어왔습니다. 살 냄새, 샴푸 냄새, 젖은 물수건 냄새가 섞여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내 이마를 식혀주고 간병인은 제가 알아봤어요 했습니다. 비싸지 않니? 나는 물었고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이 먼저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뒤 간병인 비용 항목이 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알람을 껐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너무 커서요. 이번 달엔 저희 카드로 돌릴게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체는 취소되지 않았고 며느리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묻자 며느리는 제가 착각했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착각이 사람을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그 애는 알까요? 아니면 착각이 그 애에게 얼마나 잘 맞는 방패인지 나는 자꾸 헷갈렸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부엌일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 해주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 내 존재 이유는 뭐가 될까요? 어머니, 이제 많이 나아지셨죠? 그런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이 점점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가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집에 계세요. 보살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각자 따로 살아.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나는 따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데도 내 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존재가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신방을 왔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권사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떠나고 나서 며느리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준비할 게 있잖아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신방 온다는 걸 며느리에게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미리 말 안 했나? 나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안 하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저도 당황했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정말 말 안 했던 걸까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소파 쿠션을 뒤집고 러그를 돌려 깔고 내 자리를 살짝 밀어내고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고 어머니, 이 시간엔 조용히 휴식하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휴식이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올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면 부엌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은 웃음의 뜻을 알아듣고 늙습니다. 그 뜻을 모르면 철이 없는 거고 알면서 모른 척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른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모른 척을 해왔습니다. 내 생일날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손주는 박수를 치고 며느리는 어머니,
소원 비세요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셀카 앱 속 내 얼굴은 낯설게 부드러웠습니다. 젊어 보이게 만드는 필터 덕분이라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라도 기분 내야죠.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 축하해 주세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댓글 속에 며느리 복 터지셨네가 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하트를 눌렀습니다. 사람 앞에서 웃는 법을 나는 참 잘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으니 이제 와서 다른 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케이크 상자 밑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결제자는 어머니 카드.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속 깊이 넣었습니다. 영수증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종이로도 사람이 다칩니다. 몇 주 후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미리 백화점에 가서 목걸이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그래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며칠 후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그 목걸이를 중고 쇼핑앱에 올렸다는 것을요. 손주가 엄마 핸드폰을 만지다가 보여준 화면에서 봤습니다. 새 제품, 선물용으로 받았는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라는 설명과 함께 그 순간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불쑥 다정해집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엔 친정에 다녀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치 담가다 드릴게요. 나는 그래, 다녀와. 부모님 안부 전해드려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창고에 김치통이 쌓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마다 라벨이 붙었습니다. 엄마, 큰외숙모, 이모.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맛엔 안 맞으실까 봐요. 나는 그 말이 참 배려 깊다고 생각해야 할지, 입맛을 잃어버린 노인으로 나를 둔갑시키는 말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소금 바른 배추를 만지던 내 손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 손의 자리, 내 말의 자리, 내 돈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조용히 다른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김치는 어떻게 드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담그는 김치는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담가다 주지 않으니까요. 마트에서 사 먹는 김치는 짜기만 하고 맛이 없으니까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입맛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사람의 입맛은 정말로 사라집니다. 내가 크게 소리친 날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상담일에 며느리가 내 이름을 보호자란에 적어놓고도 정작 나에게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못 오세요? 나는 잠깐 바람이 나간 풍선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게 말 안 했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피곤하시잖아요. 괜히 신경 쓰실까 봐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애의 할머니다. 네가 신경을 써야 한다면 나를 먼저.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날 밤 아들이 중간에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아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자는 말은 늘 나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말을 그만했고 며느리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더 달콤하게, 더 조용하게, 더 정확하게.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더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모든 말이 업무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해.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한단 말입니까? 손주 상담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내 이름이 보호자 명단에 있는데 시간을 알려달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결국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미안해. 며느리는 관대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그 이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렸을까요? 나는 요즘 자주 깜빡합니다. 약 먹을 시간을 놓치고 빨래를 2번 돌리고 설탕 대신 소금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사소한 실수가 쌓이면 큰 사고가 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실수들은 내 손가락 끝에서만 태어났던 걸까요?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늘 두던 곳에 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둔 것이었습니다. 내가 늘 쓰던 세제도, 늘 두던 그릇도, 늘 걸어두던 수건도 모두 더 편리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알람을 꺼놓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충분히 주무셔야 해요 라며 알람을 끈 사람은요. 집안 버릇을 바꾼 이는 누구였을까요? 내가 오래 붙잡고 있던 것들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 놓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사람은 익숙한 것을 잃을 때 실수합니다. 언덕이 갑자기 평지가 되고 평지가 미끄러운 경사가 되었을 때 발이 먼저 헷갈립니다. 나는 내 발이 헷갈리는 동안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나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늙었구나. 며느리는 그 말에 언제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겐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나는 실험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옮겨놓은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다시 두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제때 먹고, 요리도 제대로 하고, 빨래도 한 번에 돌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옮겨놨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가 더 안전해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헷갈리는 나를 보며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의도일까요?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통장을 확인한 날, 잔고는 내가 상상한 숫자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을 꺼내 하나씩 펼쳐 보았습니다. 관리비, 학원비, 보험, 병원비, 카드 대금, 간병인, 명절 선물 세트, 생일 케이크, 어린이집 앨범, 여행 항공권 예약금. 내 이름으로 나갔던 수많은 비용 사이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면 그 집은 아픈 겁니다. 진짜 가족은 그런 말 자주 안 씁니다. 그냥 쓴 만큼 밥이 되고 웃음이 되고 손이 되니까요. 나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내가 나중에 보태자. 며느리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고 계획했단 말이에요. 믿고 계획했다.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한 덫인지 그 애는 알까요? 약속의 주인은 말한 사람이 아니고 들은 사람임을. 그 애는 듣는 쪽이었습니다. 듣는 쪽이 마음대로 기록을 바꾸었습니다. 기록 앞에서 나는 어느새 죄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다고, 내가 먼저 주었다고, 내가 계속해 왔다고. 어머니,
저희가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해서 쓴 건데 갑자기 이러시면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내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인색해진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 돈을 쓰면서도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기술,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그래도 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법을 모릅니다. 평생을 버티는 것만 배워서 무너지는 것도 서서합니다. 그래서 작은 반찬 하나라도 내 손으로 담습니다. 손주는 아직도 내 무릎에 안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가 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 그 말 하나면 하루를 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애는 원래 옛날 냄새를 좋아해요. 옛날 냄새. 그 말이 내게 한 문장짜리 장례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래, 과거가 따뜻하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울면 그 애가 이겼다고 느낄까봐,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이상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따지는 순간 그 집은 이미 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밤마다 속으로 셉니다. 오늘은 내가 몇 번이나 졌나? 며느리는 몇 번이나 이겼나?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가 할머니 흉을 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언제 할머니 흉을 봤니?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고 했어. 그리고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아이의 순진한 고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앞에서, 내 아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 맞아. 그런데 옛날 사람도 나름 좋은 것들이 많단다. 아이가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더 좋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쓰고 나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배은망덕한 아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법을 모릅니다. 은혜를 계산서로 들고 나와 금액을 바꾸는 법만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속으로는 살림의 권한을 빼앗아 갑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로 내 자리를 정리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내 돈을 움직입니다. 어머니가 계셔서라는 말로 내 노력을 지워냅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감사의 대상이어야 했고, 때로는 불편하면 지울 수 있는 버튼이기도 했습니다. 지우고 싶을 때 지우고, 다시 필요하면 불러내는 그런 버튼. 어쩌면 그 애도 배운 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텔레비전, 친구, 세상. 아니면 나한테서 배웠을까요? 내가 너무 오래 웃어왔던 탓일까요? 요구해야 할 때 요구하지 않고 싫다는 말 대신 괜찮다고만 했던 탓일까요? 사람이 너무 착하면 옆 사람이 못 되어 갑니다. 그게 세상의 균형이라면 나는 이제야 조금 기울기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말할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 내 약은 내가 챙기고, 내 방은 내 방식대로 두고, 내 돈은 내가 쓸 곳에 쓰겠다. 손주에게 귤을 하나 주고, 그 귤향이 집안에 스밀 때,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미안해하지 않겠다. 관리비 자동이체는 끊고, 각자 카드로 각자 살림을 하고, 필요하면 서로 돕되, 돕는다는 말 뒤에 영수증을 숨기지 않겠다. 도왔으면 도왔다고 말하고, 갚아야 하면 갚으라고 말하겠다. 가족이라서 더 정직해지자고 나는 말할 겁니다. 며느리가 뭐라 할지 압니다. 어머니, 서운하네요. 그 말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 나도 많이 서운했다. 그 말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혹시 이 말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나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한 시어머니였고 그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한 번쯤 나쁜 시어머니 노릇을 해도 됩니다. 나쁘다는 말은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뒤집힙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쪽에서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늦은 배움이라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집의 며느리는 어떤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요? 기억하는 척하는 사람인가요? 제게도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늙으면 배우는 속도가 느려진다지만 그래도 배우긴 배워야 사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귤 하나를 까서 방 안에 조용히 놓겠습니다. 내 방은 내 냄새가 나야 하니까요. 내 방마저 과거가 되어버리기 전에 나는 나를 현재로 불러낼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문을 열고 말하겠습니다. 얘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자. 서로에게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자. 네가 나를 가족이라 부르면 나도 너를 가족이라 부를 테니 적어도 서로를 지갑처럼 쓰지는 말자.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떨리면 떨린 대로 두겠습니다. 사람 목소리는 떨릴 때 더 진실하니까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나를 지키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들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배우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여기까지 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일 아침 그 애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좋은 얘기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 주세요.